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제 넘어가고요.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강의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그 유니폼한 그 굉장히 그런 축에 속합니다. 요즘 이제 그 지방에 가면 이제 도서관이나 뭐 이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 또는 산업하고 관계없는 주부 또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강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잠깐 뭐 소개해드리면은 하여간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 AI를 전공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AI를 실제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전공했었죠. 논문 쓰느라고 또는 굉장히 좋은 테마였는데 그동안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별로 큰 그런 메리트 없다 보니까 2008년 정도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태동하다가 작년 11월에 챗GPT가 이제 오픈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활성화 정도가 단순히 이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다른 산업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는 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AI를 쭉 전공하다 보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고전에 더존 비존하고 이제 한컴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그때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또 모델을 배포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좀 치중했다가 2017년에 뉴럴웍스를 창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되게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제 의사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의사들이 나도 이거 개발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솔루션의 기본이 됐는데요. 코딩 없이 일반인들도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뭐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특히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배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작년까지 실제로는 그 기업의 AI 리터러시 또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데 그런 쪽에 추진한 교육 사업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MLOps라는 그 DevOps의 좀 더 심화된 버전이죠.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쓴 두 개의 책인데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여기 이제 3월하고 5월에 나왔습니다. 이걸 내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제 본업인 개발하고 수익을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요청을 쇄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기업들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기업 강의를 했습니다. LG전자의 그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과정이 있습니다. 임원들을 데리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감이나 겐또나 경험으로 하지 말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해라라는 강의를 열어서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요게 열리면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게 되는 강의가 이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챗GPT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거 얘기를 좀 한다보자면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전공했는데 1997년에 포스코 과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이때 했던 게 이제 포스코의 기성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철강 쪽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런 분들이 그 기존에 많은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면은 이 지식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담자라는 뜻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런 분들이 기성이고요. 저런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의 이제 산출물을 내는 데 있어서 포스코는 굉장히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저 노드 수는 35개밖에 안 됩니다. 챗GPT가 1750억 개의 노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보잘것없는 노드 수에 데이터 수가 실제로는 2470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같은 빅데이터 시대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사이즈였죠. 1년 동안 모았습니다. 냉연 과정이라는 데서.
철강 산업에 실제로는 데이터가 되게 귀했습니다. 예.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데이터는 실제로는 그 기성이라는 또는 기술자들한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저 데이터에 자기의 모든 30년간의 그런 그 역량을 저 데이터에 쏟아 부었겠죠. 실제로 그 데이터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 데이터를 저희는 아끼고 아껴서 1년 동안 모은 데이터를 저 노드에다 심었습니다. 예. 그게 그때 상황인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데이터는 넘쳐나고 실제로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수천억 개 또는 수조 개까지 늘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동안에 일어났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 주제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앞으로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까라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MLOps를 핵심 경쟁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DevOps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는 건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가 쌓여진 상태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일까지 DevOps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MLOps라고 하죠. AIOps. 이런 쪽에 저희가 특화돼서 지금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만들고 그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가 퀘스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일에 대부분 종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일이 실제로는 AI라는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과도해지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나온 게 바로 AI입니다. 우리는 이 피라미드,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데이터는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뽑아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그 업무에 있다면 지혜가 쌓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고요. 가끔 종교 지도자는 여기는 없겠지만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밸류는 점점 올라가면서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종사하는 지금 업종이나 업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요?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 쪽에 있나요? 실제로는 제가 포스코 얘기를 들은 얘기는 저 데이터 분이 그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작았죠. 예. 대부분의 밸류는 그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기성이라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 한 20년 전만 봐도 저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 있었죠. 실제로는 많은 지식이나 지혜가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없었죠. 그런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하기는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일반화라는 문제죠.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점점점 데이터는 많아지고 있고, 그로부터 분석하고 또 거기로부터 또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죠.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얻어야 된다. 데이터 문해력이죠.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뽑아내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지.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 시대다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문자를 아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바뀌었죠. 생성형 AI 시대고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실제로는 저런 데이터에서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밸류를 뽑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는 데이터에 대한 비중보다는 AI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널려 있거든요. 물론 널려 있다는 말은 실제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버티컬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데이터는 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말을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가지고는 안 된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AX라는 말이 요즘은 더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도 요즘은 AI 리터러시, AI로 읽고 쓰는 능력을 좀 많이 배양해야겠다라는 취지고요. 아마 이 포럼의 주제가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근데 실제로는 작년까지는 빅데이터가 촉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던 때였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AI와 데이터를 예전에는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두었지만 지금은 AI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있고요. 이런 개발 회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장표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하고
뭐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까 전에 포스코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아주 적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만듭니다. 오버피팅 안 되게 일반화를 잘해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제조 산업의 프로그램 포팅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 출력, 결국은 이제 제어하는 어떤 컨트롤 시그널을 얻어서 이제 기계를 제어하는 형태가 실제로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또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이라면 지금은 바뀌었죠.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서 이제 AI 시대로 되면서 데이터와 출력, 결국은 이제 인풋 아웃풋만 있으면 뭔가 나오죠. 요 이제 뭔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요즘 하두가 많습니다. 요 뭔가 나오는 거가 도대체 믿을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냐, 아니면 요게 쓸만한가가 지금 화두죠. 어떤 분야에서는 쓸만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놀라운 결과들이 요즘 나오는데 그 놀라운 결과가 인간의 수준 또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또는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있는 그런 뭔가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실제로는 지난 2008년부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온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기술의 덕분입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린 바와 같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거기에 입력이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는 형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딥러닝 이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풋, 아웃풋,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프로그래머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소프트웨어에 심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델을 소프트웨어에 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에 심어진 그런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출력, 입력을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방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딥러닝 구축해 달라는 니드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았죠. 회사 내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자가 없을 또는 뭐 작은 개발자만으로 우리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달라는 요청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도 대부분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뀌었죠. AI,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더 이상 개발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뚝 끊어졌습니다. 저한테 작년까지 제일 많은, 제가 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 구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즘 뭐 1, 2월부터 뚝 끊겼습니다. 개발자가 필요 없대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코파일럿이나 다른 생성형 AI가 옆에서 약간은 이제 그 감성 노동자죠. 예. 그 개발자들이나 뭐 또는 이제 디자이너, 기획자보다는 훨씬 나은 역할을, 훨씬이란 말보다는 어쨌든 뭐 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엔지니어 정에서 저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고를 입력하면 실제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이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냐 프로그램이냐 이게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구분할 줄 아시죠? 네, 소프트웨어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 프로그램입니다. 네.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코파일럿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코파일럿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그 이상일 겁니다. 다양한 도큐멘트, 그리고 패키지된 거,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 네트워크,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훨씬 큰데 아직 모르죠. 소프트웨어까지 나오게 될지. 아직은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 그것도 일부 정도. 뭐 퀵소트를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건 왜 잘 정의되어 있는, 실제로는 우리가 학교 때부터 배웠던 굉장히 잘 패키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라고는 하진 않죠.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현장, 지금 산업 또는 사업에 적용돼서 뭔가 출력이 나는데 그 출력이 돈하고 관련돼 있는 또는 밸류 있는 뭔가가 나오는 영역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 생성형 AI라는 부분이 뭔가 해요. 뭔가를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일들을 하는 일을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은, AI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게 실제로는 AI 베이스드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링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일부를 AI 베이스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새로운 AI 베이스드 펑션 또는 모듈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은 많이 하죠. 인터페이스만 바꾸는 겁니다. 뭐 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AI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경우인데, 이 세 번째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요즘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스템 전체를 AI 네이티브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니즈가 실제로는 굉장히 많고요. 저런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전체 서비스의 모듈을 다 AI 네이티브로 바꾼 모듈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AI 네이티브 시스템 소프트웨어이십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는 그림이 AI 네이티브 컴퍼니들로 이제 그려진 사람들이고요. 그려진 데고요. 최근에 오픈 AI사 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드저니 또는 뭐 이런 데들이 실제로는 오픈 소스건 아니면 자체 프라이빗 소스 그 에쿼티건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 판교나 또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애초부터 이제 기획해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 또는 인터페이스만 바꿔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요즘 추세가 반영돼 있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이런 것들 일부러 생태계라고 그러죠. 아까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뭐냐 하면 기존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은 철강도 되고요, 제조, 물류, 다양한 바이오도 많은데 거기에 IT, 특히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과 또는 뭐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해서 굉장히 호황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예전부터 AI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 말도 아직은 뭐 과도기적이다 보니까 프롬프트라는 말이 좀 협소한 의미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뭔가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생성형 AI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AI가 챗 GPT나 또는 뭐 이런 이제 바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초거대 AI라고 하죠.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냥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서 지식을 다 모아서 학습을 하고 그런 학습된 결과를 이제 다양한 쿼리를 통해서 이제 출력하게 만들게 디자인된 초거대 AI인데, 앞으로 섹터별 또는 버티컬이라고 하죠. 버티컬별 다양한 생성형 AI가 나와서 그 산업에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점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죠. 버티컬 쪽에. 예를 들어 철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바이오, 의료,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붙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가 지금 계속 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뭐 정부에서는 AI 조련사라고도 하고 디자이너라고도 하고, 아직 정확히 이 워딩이 추구하는 의미나 또는 앞으로 이게 리저브드 워드로서의 그 가치를 어떻게 가질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은 쓰고 있지만 그 AI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조련사의 역할 또는 뭐 그런 질문 생성의 그런 기능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상호작용입니다. AI라는 게 있고요,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프로그래밍 또는 다양한 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의 방법이 바뀌었죠. 언어가 됐죠. 언어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일반 언어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도메인에 관련된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의사분들은 의사의 도메인에 맞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은 실제로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언어, 도메인에 있는 난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킬 수 없어요. 예, 이렇게 시킬 수 있죠. 내가 오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독후감을 써줘. 이런 정도의 엔지니어링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앞으로 이런 직업들이 좀 많아지는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데이터 마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직업들이 이제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생성형 AI를 좀 기술적으로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예, 파운데이션 모델은 요거는 이제 길지 않게 하는데 이건 논문입니다. 이 스탠포드에서 만든 그 200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AI의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창발성입니다. 이머전시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AI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원자폭탄이 될지 이게 뭐 전기처럼 정말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려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머전시라는 특징이죠.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일화입니다. 호모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한국어가 실제로는 계속 유지될까요? 하이퍼클로바 X가 8월 24일 날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길게 보면은 학습돼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 그건 이제 편향성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이 호모제나이제이션은 실제로는 많은 실제로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이 갖고 있는 그 사이즈에 또는 규모가 대부분 언어에 디펜던트돼 있고 실제로는 그 언어의 대부분은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맞는 생성형 AI 또는 어떤 산업 분야가 실제로는 굉장히 커질지 이런 분야가 실제로는 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세 가지 분야를 굉장히 주의 깊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료입니다. 헬스케어. 신약 관련돼서 요즘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창발성을 오히려 헬스케어나 의료, 바이오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부분은 실제로 창발성을 실제로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분야에 실제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의료고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 대한 많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이고요. 법률은 이제 굉장히 정형화되고 실제로는 공정성과 실제로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서비스가 요구돼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하는 것보다는 저런 AI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이고요. 교육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돼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생성형 AI가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그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이 그 고려되고 있는 정부에서도 특히 분야입니다. 결국은 이제 상호작용인데 여러분들은 잘 상호작용을 하고 계신가요? 생성형 AI고. 네.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점점점 그 강화될 추세로 있고요.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생태계가 일어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실리콘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업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업체 그리고 맨 끝에 앱 업체까지 있는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하는 분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직업군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또는 이런 생성형 AI가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궁금증은 생태계라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우리는 앱 생태계를 경영했고 인터넷 생태계도 있었고요, 빅데이터 생태계도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생성형 AI 생태계는 그런 생태계랑 모양은 같으나 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생태계 하나의 예가 바로 챗GPT의 플러그인들입니다. 지금 나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지금 한 400여 개가 지금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AI 말고 그 전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서비스들이 AI 생태계로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로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 부가가치, 생산성, 다양한 효율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컴퓨터의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그 다음에 나올 이제 AI 시대로 변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시대는 다르죠. 데이터와 정보의 시대에서 이제 지식의 시대로 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이 바뀌었죠. 이 바뀌어진 방법을 빨리 얻어서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생성형 AI의 본질적인 능력들을 잘 끄집어내는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느 특정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고가 그냥 바둑이라는 분야에서 특이하게 나왔다가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자만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게, 기업, 정부 모두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이런 생태계가 앞으로 전개될 파장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기 있는 것 주제 하나가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에도 나올 텐데 굉장히 무게 있는 겁니다. AI 생태계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파괴적일까? 생산적일까? 이런 논의도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런 생태계를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고 기회라는 거는 이제 잡는 사람이 임재입니다. 제가 한컴에 다닐 때 여기가 지금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쪽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항상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빨리 잡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